안녕하세요. 소라소리의 성우 윤소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반수연 작가의 통영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모두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통영에서 태어나서 98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작가의 이민자로서의 실생활이 녹아든 이야기들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고른 작품은 혜선의 집입니다. 이민 말년에 암 환자가 된 주인공을 통해서 꿈과 현실의 간격을 촘촘하게 그려낸 혜선의 집, 읽어보겠습니다. 혜선의 집. 왁자한 웃음소리에 잠이 깬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사방은 정적이었다. 혜선은 한기를 느끼며 잠결에 밀어낸 이불을 끌어당겼다. 손마디에 힘이 실리지 않아 이불이 툭 떨어져 나갔다. 여보, 여보! 혜선은 진석을 불렀다. 방 밖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소리가 공허했다. 이 사람이 어딜 나갔나? 혜선은 몸을 옆으로 돌려 누우며 진석을 기다렸다.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소리가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혜선은 팔을 짚고 일어났다. 통증이 팔을 타고 가슴까지 이어졌다. 간밤에도 2번 통증에 눈을 떴다. 젖꼭지의 끝과 위장의 끝, 심장의 끝과 자궁의 끝, 모든 장기의 끝부분에 몰려드는 통증은 날카롭고 악의적이었다. 혜선은 종종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자신을 깨운 것이 통증이었는지 통증을 느끼는 꿈이었는지를 생각했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이리저리 문질러 보며 통증의 실체를 찾았다. 몸의 정중앙에 길게 그어진 오돌토돌하고 불규칙한 돌기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그것들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다. 계단이 아득했다. 혜선은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핸드레일을 잡고 발을 아래로 내딛었다. 이 집은 계단이 현관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복이 고이질 않을 거다. 친정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국 생활 10년 만에 산 첫 번째 집이었고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말보다 더 불길했다. 그럼에도 성에 차지 않는 듯 온몸으로 혜선의 불안을 자극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다. 고등학생이던 둘째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뼈가 몇 조각으로 깨졌을 때도, 진석이 앞마당 잔디를 깎다가 돌이 튀어 옆집 할머니의 머리를 다치게 했을 때도, 그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도, 2층 안방의 비대가 터져 아래층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도, 큰아이가 의사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을 때도 어머니의 예언은 저주가 되어 불쑥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 날이면 집은 들판의 천막같이 허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혜선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가파른 계단에 우두커니 앉아 현관문 위에 뚫린 창으로 해가 기우는 것을 보며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직장을 찾아 멀리 떠나거나 결혼을 했다.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가져온 선물을 트리 아래에 놓고 등과 오너먼트를 트리에 매달았다. 오너먼트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 만든 조잡한 장식부터 어른이 되어 혜선에게 선물한 값나가는 크리스털 엔젤까지 혜선의 시간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었다. 혜선은 오너먼트를 트리에 매다는 시간이 1년 중 제일 좋았다. 한 해가 저무는 시간이었고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트리 앞에 모여 카드놀이를 하며 달달한 코코아를 나눠 마시다 보면 문득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혜선은 계단의 중간쯤에 멈춰서서 계단과 현관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사이사이 짬이 날 때마다 그것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어쩌면 딸은 뉴욕의 번잡한 거리를 피해 사무실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혜선이 계단을 한 칸 한 칸 느리게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혜선은 한때 아이들의 우주였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의 아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온다면 이 계단을 굴러서라도 생을 마치고 말리라는 의지가 있었지만 이즘 혜선은 순한 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도리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현관에는 끈이 없는 하얀 남자 운동화와 굽이 낮고 낡은 페라가모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석과 여자의 신발이었다. 어제도 그제도 현관에는 둘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혜선의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있을 것이었다. 혜선은 지난봄 퇴원을 한 후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허물어져 가는 것보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이는 게 더 견딜 수 없었다. 친구는 물론 목사님이나 권사님의 기도 방문도 거절했다. 혜선은 많은 시간을 혼자서 방에 머물렀다. 양털 실내화를 신고 방에 딸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 날이 많았다. 몇 주 전부터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하루에 한 번 계단을 내려와 우두커니 식탁에 앉아 있거나 뒤뜰에 난 창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기도 했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데크에 앉아 진석이 정원일 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옆집 마당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혜선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거나 잠을 청했다. 방 안을 느리게 걸어 다니기도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열망도 나란히 사그라들어 그리 아쉬울 것도 없었다. 진석과 혜선은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었으나 정작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혜선은 침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진석의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과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드라마를 보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았다. 자다 깨서 시간을 확인하고 혜선의 약을 챙겨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볼 때도 있었다. 혜선은 간혹 화면 속 진석을 보다가 눈에는 보이지만 손에는 닿지 않는 강한 단절감을 느끼곤 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혜선은 현관을 지나 화장실 옆 세탁실로 들어갔다. 속옷을 세탁기에 던져놓고 반쯤 채워진 세탁기의 버튼을 눌렀다. 찔끔찔끔 새는 소변 때문에 팬티는 자주 젖었다. 여자는 혜선이 시도 때도 없이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빨래를 말리고 개어야 한다며 툴툴거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혜선은 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여자가 상황을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부엌 식탁에서 진석의 삶아낸 돼지고기와 간 묻혀낸 겉절이를 먹고 있었다. 여자는 고무장갑을 낀 채 고춧가루를 뿌려가며 갓과 무채를 섞어 김치를 버무렸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혜선이 수년 전 선창가 어선에서 직접 사서 사긴 새우젓이 통째 나와 있었다. 한동안 혜선의 눈에조차 보이지 않던 새우젓을 여자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혜선은 의아했다. 내려왔어. 좀 앉아. 진석의 입가에 묻은 붉은 고춧물을 손으로 훔치며 의자를 빼냈다. 물 좀 줘요. 혜선은 여자가 버티고선 부엌 쪽을 보며 누구에게 일할 것도 없이 말했다. 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자의 살찐 엉덩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커피포트에 정수기 물을 받았다. 미지근은 해야지. 너무 차가우면 안 되니까. 진석은 아직도 입에 남아있는 음식을 쩝쩝 소리나게 씹으며 말했다. 입 좀 닦아, 더럽게. 김치를 통에 옮겨 담던 여자는 혜선과 눈이 부딪히자 급히 고개를 숙였다. 혜선은 신경들 쪽으로 갈라진 자신의 목소리가 거슬렸다. 기운 없고 고집센 노인의 목소리. 혜선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눕고 싶었다. 하지만 당장은 계단을 밟고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혜선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뒷뜰에는 여름이 고요하게 저물고 있었다. 진석이 여름 내내 뜰을 기어다니며 토끼풀을 뜯어내고 민들레를 파냈다. 좁고 깊게 내린 뿌리를 파내기 위해 낡은 포크를 구부려 작은 갈퀴를 만들었다. 손톱 아래는 늘 시커먼 풀물이 들어 있었다. 덕분에 잔디는 잡초 없이 새파랬다. 자격이 진 자리 옆으로 노란 국화가 피고 있었다. 사과나무에는 제법 튼실한 사과가 매달렸다. 이사를 들어오던 그해 진석이 라일락과 함께 심은 나무였다. 지난 봄에 라일락이 피었던가. 혜선은 테크 한쪽에 포개져 있는 빈 화분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안 피었어. 겨울이 춥지 않으면 꽃이 잘 안 핀다 하지 않았나, 당신이? 혜선은
선뜻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난 겨울이라. 혜선은 지난 겨울이 까마득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식사 마저 하세요, 사장님. 보트 옆에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진석을 돌아보며 여자가 말했다. 여자의 소리가 사뭇 다정했다. 혜선은 빨간 김치에 눈길을 주다 걷었다. 보기만 해도 속이 쓰려왔다. 사모님 드실 건 백김치로 준비해뒀어요. 여자가 혜선의 속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혜선은 여자가 예산 내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가져다 준 물은 너무 뜨거웠다. 혜선은 물이 식기를 기다려 한 모금 마셨다. 물이 마른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진석이 거기에 김치를 둘둘 말아 우적우적 씹더니 맥주를 들이켰다. 그는 여전히 젊은 남자처럼 먹고 마셨다. 혜선은 그의 에너지가 경이로웠다. 몇 해 전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다. 그 후유증으로 왼쪽에 미미한 마비가 왔다. 혜선이 알아눕자 그에게 새삼 생기가 감돌았다. 목소리가 커졌고 몸놀림은 더 활기찼다. 혜선은 그의 생기가 묘하게 거슬렸다. 그녀는 종종 그 생기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다. 혜선이 병들기 전 그는 집안의 환자였고 이제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혜선은 진석 앞에 놓인 접시를 보다 얼굴을 찡그렸다. 푸른 바탕에 금태가 둘린 웨지우드 접시에 돼지 기름이 엉겨붙고 있었다. 김치에서 흘러나온 붉은 물이 허연 기름에 섞여 영롱한 푸른빛을 엉망으로 더럽혔다. 혜선은 자신이 아끼던 접시가 싸구려 접시가 된 것만 같았다. 그럼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요. 내가 해요? 영상통화 속의 딸은 그래서 용건이 뭐냐는 투였다.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서도 눈은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있고 손으로 연신 뭔가를 타이핑했다. 뉴욕은 밤 10시는 되었을 텐데 딸은 아직 사무실인 모양이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집에 안 갔어. 저녁은 먹고 하는 거야? 난 엄마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지만요. 무슨 말이니 그게? 엄마가 그것도 못 물어? 아니, 아니, 내 말은. 딸은 한숨을 내뱉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접시 말이야. 엄마가 정 싫으면 내가 이야기할게. 근데요, 엄마, 엄마. 딸은 정색을 하고 혜선을 불렀다. 듣고 있다. 알죠? 더 이상은 안 돼요. 나 좀 살려줘, 엄마. 사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내 말은 그 여자가 요리하는 사람 맞냐는 거지. 요리 연구가라는 사람이 접시 사용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넌 이상하지도 않아? 한국에서 뭘 했다는 거 그거 다 믿으면 못 써. 화면 속에서 사라진 딸아이가 커피잔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밥이 맛있어서 살이 오른다던데 아빠는?
늙어서 무슨 맛이나 알까? 엄마, 이번이 네 번째야. 남의 엄마 마음 같을 수가 있나 어디? 그러니 빨리 기운 차려서 예전처럼 엄마가 해. 그럼 되지. 자꾸 이상한 데다 기운 빼지 말라니까. 웨지 우드든 로열 코펜하겐이든 이제 그런 것들 어디다 써요? 난 안 가질 거야. 며느리 주려고? 혜선은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은 다시 검어졌다. 혜선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다가 손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움푹 팬 볼과 광대뼈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누가 봐도 확연한 환자의 얼굴이었다. 말기만 아니면 요즘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기저질환도 없고 전이도 없고 예후도 좋고. 아들은 의사라는 것을 앞세워 자신 있게 말했다. 가족들은 혜선을 설득하려다 스스로 체면에 걸린 것처럼 확고하게 혜선의 완치를 단언했다. 하지만 혜선은 그 최면에 합류할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다. 근육이 다 빠져 헐거워진 살가죽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겨운 체력이 그것을 증명했다. 지금 몇 시간이야? 혜선은 5살 딸아이의 문장을 떠올렸다.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아이는 눈을 찡그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그렇게 묻곤 했다. 대답 대신 빙그레 웃기만 하는 혜선의 손을 잡아 끌고 시계 앞으로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켰다. 지금이 몇 시냐고 묻는 것이기도 하고 몇 시간이나 남았냐고 묻는 것이기도 했다. 아이는 시계를 볼 줄 몰랐고 시간의 개념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는 엄마의 표정에서 견뎌야 할 시간의 양을 가늠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의사는 잘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한쪽 눈을 레이지 아이라고 불렀다. 아이의 두 눈은 같은 곳으로 향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잘 보이는 눈은 안대로 가려야 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TV를 보다가 지치면 두 눈을 모두 꼭 감고 잠들어 버렸다. 두 눈을 모두 감아버리면 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혜선은 알았지만 깊은 수면 속으로 도망가 버린 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몸의 모든 것이 가늘어지고 얇아졌지만 발톱은 두꺼워졌다. 혜선은 화석처럼 단단해진 발톱을 잘라내려 손톱깎이에 힘을 주었다. 두 손으로 꽉 눌러도 팔만 파르르 떨릴 뿐 손톱깎이의 입은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게다가 제대로 굽어지지 않는 허리 때문에 발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 혜선은 세 번째 여자를 떠올렸다. 세 번째 여자는 혜선의 손발톱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여자가 떠난 후 발톱을 자를 엄두가 나지 않아 내버려 두었더니 발톱이 자라면서 휘어져 이불은 물론 제 살도 핥히었다. 혜선은 손톱깎이에 힘을 주면서 오후 내내 떠오르지 않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억해내려 애를 썼다. 노래를 부르듯 리듬을 타며
숫자를 하나씩 불렀다. 480312728. 거기서 덜컥 깜깜해졌다. 이민을 온 이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혜선은 이따금 주문을 외듯 자신의 주민번호를 중얼거려 보곤 했었다. 그게 하루아침에 기억나지 않았다. 어찌나 깜깜한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다.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은 기억나지 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결코 복원되지 않을 완전한 파괴의 느낌. 혜선은 거기서 벗어나려 길을 쓰고 숫자들을 떠올렸다. 지난밤에는 자다 깨서 현관번호를 외워보았다. 왜 하필 그때 그게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외출해서 돌아오는 꿈을 꾸었을 수도 있었다. 현관문을 열지 못해 안달하다가 잠에서 깬 건지도 몰랐다. 현관번호는 고작 4자리인데 1234인지 1244인지 불분명했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다시 잠들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혜선은 잠옷바람에 슬금슬금 계단을 내려갔다. 옆방에서 진석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하의 여자는 죽은 듯 기척이 없었다. 혜선은 현관문을 열어둔 채 문 밖으로 나갔다. 가로등의 의지에 삐삐삐삐 숫자를 눌렀다. 키패드에 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깊은 밤 동네에 쩡쩡 울리는 듯 했지만 잠금 장치는 쉬 풀리지 않았다. 혜선은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몇 번이고 번호를 눌렀다. 이것저것 더 눌러보다가 1234를 눌렀을 때 삐리리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그제야 혜선은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었다. 혜선은 발톱깎이를 포기하고 옷을 입은 채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았다. 휴지통에 발을 올리고 뜨거운 수건으로 발 마사지를 했다. 세 번째 여자가 그랬듯 발가락 관절을 살살 주물러 풀고 발바닥을 꾹꾹 눌러보았다. 손끝의 힘이 좀처럼 발에 닿지 않았다. 혜선은 휴지통을 밀어두고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발을 담갔다.